그러나 석탄, 철강 산업, 직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스코틀랜드가 굉장히 급성장하는 시기였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는 스코트 사람들이 주도한,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이 뭐 대대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일이 있듯이 이 스코틀랜드에서도 당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1등 산업 국가로 오르는 일들도 있었다. 운송수단, 도로시설, 문화들 뭐 이것들이 발전되면서 만든 물건들을 나르는 일에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났고, 그 글라스고의 클라이드 방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영국 지도, 뭐 지도를 여기 안 그려놔서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스코틀랜드는 고구려 땅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 고구려 땅에 해당되는 지역에 지금 뭐 이 신우주나 가까운 그쪽 지역이 지금 글라스고고요. 원산 지역이 에딘버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땅을 놓고 봤다가 신우주와 이 원산 이 정도, 글라스고가 이쪽 왼쪽에 있고 에딘버러는 원산 지역 동해 바다 쪽에 있는 것인데, 하여간 이쪽 서해 바다 쪽, 신우주 쪽에 그 정말 엄청난 그 많이, 거기에 그냥 뭐 배들이 꽉꽉 찰 정도로 당시에 그 무역 활동이 왕성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변혁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은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 그들의 조상들인 언약도들이나 감독주의 선조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다고 생각되는 젊은이들은 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였고, 인류를 섬길 수 있는 방편을 찾아 산업시설의 공장장 혹은 노동자로서 자신의 재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찰머스 박사가 26세 때 처음으로 잉글랜드 중부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엄청난 중산주의 시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 일기를 보면 가장 새롭고 정교한 기술적 성취도에 대한 호기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 것은, 지금 스코틀랜드, 이 당시에 스코틀랜드 이 당시까지는, 19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학문을 주도하는 그 대학은 사실은 스코틀랜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는 우리나라 지도로 이야기하면 신라 땅에 해당되는데, 런던이 저쪽 뭐 경주 쪽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옥스퍼드나 이 캠브리지가 있는 쪽은 이제 조금 올라가서 동해안 쪽에 더 가까운 쪽에 있었습니다만, 잉글랜드는 인구가 스코틀랜드에 비해서 항상 9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160만 명이면 이 잉글랜드는 1000만 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봐도 돼. 그런데 대학은 19세기까지 잉글랜드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옥스퍼드, 캠브리지에 다니는 대학생 수가 900여 명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근데 스코틀랜드에는 대학교가 19세기까지 4개가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글라스고, 그리고 세인트 앤드류, 그리고 아버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긴 대학이 에딘버러 대학인데, 이 4개의 대학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1,8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보면 사실은 잉글랜드가 월등하게 덩치가 크고, 그런데도 대학은 사실은 그 2개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스코틀랜드는 인구도 적지만, 그러나 이미 대학은 4개나 가지고 있어 거기에서 학자들을 배출하고 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스코틀랜드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교육은 경제 번영을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학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찰머스의 눈에 이렇게 비친 거예요. 존 녹스의 광범위한 계획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존 녹스의 계획이 뭐였냐면, 존 녹스가 종교개혁 하면서 한 마을에
한 학교, 한 교회 운동이었어. 그러니까 마을이 하나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교회가 있고 학교가 같이 있는 그 학교 교장을 담임 목사님이 맡아서 그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의무교육시키는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도시들 가까운 데서는 거의 다 이루어졌지만 시골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완성이 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인구 이동에 의해서 발생된 새로운 요소들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해서 빈민가들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도시에 땅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우리들도 옛날에 뭐 시골에서 그냥 무작정 상경을 하면은 뭐 돈 많은 사람이 좋은 집 가지고 살겠지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서민들과 문막촌 치고 살듯이 이제 그런 일들이 에딘버러나 글라스고 중심으로 막 벌어지고 있었다고 보아집니다. 또 교구 학교 운영 자체가 교회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공교육의 전부였었다. 총회는 부족분을 공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 이후 총회 학교들, 의회 학교들, 당회 학교들로 명명하면서 이미 존재하는 시설들을 보완하는 데 그쳤지 더 이상 크게 뭐 발전이 이루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유교단이 생기고 그 교단이 교육위원회가 풍부하게 제공할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교회 상황은 어땠는가? 18세기 초부터 스폴테르 교회안이 두 부류의 그룹이 존재했는데 이 두 파는 18세기 중엽에 와서 분명하게 나눠졌어요. 그것은 모더레이파라고 하는 온건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벤젤리칼리즘이라고 하는 복음주의파들이 있었는데요. 윌리엄 로버슨의 지도하에 온건주의가 당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 프리처치 교단이 세기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를 주도하고 있었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온건파 주도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유력한 지주들이 다 온건파에 속해 있었고, 그 지주들이 소위 일명 패트론이라고 하는 성직자 후원자들, 성직 후원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손에서 새로운 임기 교회 목사님이 비게 되어지면 그 성직 후원자에 의해서 목사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회중이 장로교이면서도 회중이 자기 교회 목사를 선정하는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유력한 유진 후원자에 의해서 담임 목사가 정해지는 그런 일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의 온건파들이 교권을 장악하고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복음주의 진영은 그런 그 온건파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으냐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설교 사역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설교 사역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게 계속 거의 뭐 60-70년 이상 싸움, 갈등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나중에는 10년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제 프리처치 교단이 생겨나는 그런 모든 갈등의 요인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 성직 후임제도, 후원제도였거든요. 그래서 1752년 로버슨의 성명서가 발표된 시절부터 온건파에는 두 강령 조항이 있었는데, 하나는 성직 후원제도법을 확실하게 일률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항해온 것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장로의 정치 질서에 대한 확고한 관심으로 하회가 상회에 항상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질서 문제는 당시 무질서에서 비롯된 유일한 당위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둘은 후원제도의 실행이나 낭명으로부터 발생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진영은 처음부터 회중들의 권리를 지지했으니 회중의 미래 목사를 선출함에 있어서 회중들이 원하는 권리 획득을 가지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들은 그 선택권에 대해서 거의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온건파의 지배하에 있는 교회의 규례들이나 결의사항들에 의해서 회중들의 선택권은 거의 보장되지 못하였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이고 교회사적인 배경하에서 토마스 찰머스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19세기의 교회의 이제 이 온건파와 복음주의 진영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이제 두드러지게 부각된 것은 성기물 후원제도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교회의 영적 독립성 문제였습니다.